내 엄마 죽든 말든 상관마. 내 엄마한테 갈 시간에 내 다리나 주물러. 그게 며느리 도리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숨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6시간 동안 제 이름을 부르셨대요. 순영아, 순영아 어딨냐고.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30년을 참았습니다. 뺨을 맞아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영수증 한 장, 녹취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30년 동안 박스 3개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저를 구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 김순영입니다. 결혼 전엔 작은 꽃집에서 일했어요. 꽃꽂이를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꽃보다 장부 정리가 더 재밌었습니다. 사장님 대신 매출 영수증 정리하고 거래처 외상값 받아내는 게 제 몫이었죠. 영수증 한 장, 계좌 내역 한 줄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게 그때 생긴 버릇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습관이 30년 뒤 제 인생을 구할 줄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2024년 11월 새벽 4시였어요. 시어머니 요양병원 간병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딱딱한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다가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 오빠였습니다. 순영아, 엄마가 위독하시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했어. 지금 바로 와라.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5년간 폐암으로 싸워오신 엄마가 오늘 밤을 못 넘기신다니. 간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 이 밤중에 어딜 기어나가려고 그래. 시어미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기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침대에서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셨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대요. 제발요, 어머니. 오늘 하루만 아가씨한테 좀 부탁드리고 얼른 다녀올게요. 예. 저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사돈댁 죽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의 집 귀신이 감히 우리 집안일에 죄를 뿌려. 내가 지금 아파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건 안 보여?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를 내팽개치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빽소리를 지르며 이불을 걷어차셨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친정 엄마가 숨이 넘어가는데 시어머니는 남의 집 귀신이라며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저는 급히 시누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아가씨, 미안해. 나 친정 엄마가 너무 위독하셔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딱 하루만 어머니 곁 좀 지켜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팍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옳게 언니. 나 내일 백화점 VIP 세일 있는 거 몰라?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웃기네 정말. 언니가 며느리지 내가 며느리야? 엄마 수발은 옳게가 들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언니가 알아서 해. 나 바빠. 뚜뚜뚜. 시누이가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간병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5시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도쿄 출장 중이었어요.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어요. 엄마가 위독해.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해. 도와줘. 답이 없었습니다. 간병실 복도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데 저는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려면 가봐. 대신 그 발로 나가는 순간 이 집 문턱 다신 못 밟을 줄 알아. 내가 감히 시어미를 버려. 시어머니의 독한 협박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시집살이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날 밤을 간병실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6시 23분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돌아가셨다.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셨어. 순영아 어딨냐고. 우리 순영이 보고 싶다고. 6시간 동안 내 이름만 부르셨어.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피가 섞인 위액을 토해냈어요.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6시간 동안 제 이름을 부르셨대요. 그런데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겨우 남편과 통화가 됐습니다. 여보, 친정 엄마 돌아가셨어.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 임종을 못 지켰어. 남편은 당장 출장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빠른 비행기가 이틀 뒤에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오빠와 올케가 서 있었어요. 오빠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순영아, 엄마가 마지막 6시간 동안 내 이름만 불렀어. 근데 넌 어디 있었어? 시어머니 간병이 엄마 임종보다 중요했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사진 속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영아, 왜 안 와? 환청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큰딸이 임종도 못 지켰대.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다가 기절하듯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남편 재호가 도쿄에서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쓰러지듯 안겼어요. 여보, 나 엄마 손 한번 못 잡아봤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양복에 제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사흘 뒤 장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아주 상전 납셨네. 상전 납셨어. 3일이나 집구석을 비워? 내가 그동안 밥도 못 얻어먹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약은 누가 챙겨주고 뒷수발은 누가 들었는데. 요양보호사 그 옆편네가 얼마나 일을 건성으로 하는지 내가 알기나 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엄마 죽은 게 내 잘못이야? 어차피 안말기라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었잖아. 늦게 갔으나 일찍 갔으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성질이야, 성질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똑같다고요? 엄마가 6시간 동안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똑같다고요? 찰싹? 그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어요. 이년 봐라. 눈을 왜 그렇게 떠. 내년이 시험이 병간호는 팽개치고 죽은 내 엄마한테 가서 실컷 효녀 노릇하고 왔어. 시어미한테는 불효하는 년이 어디서 효녀 행세야. 두 번째 손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재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어요. 회사에서 조퇴하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 부어오른 제 뺨, 코에서 흐르는 피, 그리고 손을 치켜든 시어머니.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마누라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재호야, 너 잘 왔다? 내 마누라가 3일이나 날 버려두고 갔잖아. 내가 좀 가르치느라고 때린 게 뭐가 잘못이야? 원래 며느리는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내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로 어머니랑 인연 끊겠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앞으로 죽든 살든 혼자서 잘 살아보세요. 30년 전 호주제가 있던 시절이었다면 호적에서 판다고 표현했을 그 무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재호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의 손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나다 거실 소파에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 나 죽는다, 이놈아. 119 불러라.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악몽 같은 그 광경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코에서 흐르는 피가 입술로 스며들었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그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실려간 병원 응급실 대기실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부어오른 뺨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코피는 멎었지만 왼쪽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서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얼음 주머니에 실린 감촉이 뺨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응급실 의자에 앉아서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처음부터 되짚어봤어요. 26에 시집왔습니다. 전문대에서 꽃꽂이를 전공하고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저를 남편 재호가 좋아해줬어요. 그런데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우리 재호는 서울대 나온 귀한 아들이야. 내가 복받은 거 알아? 전문대 나온 주제에.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부족한 며느리가 됐어요. 신혼 첫 달부터 시어머니는 매주 주말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청소 상태를 점검하러요. 장롱 위에 손가락을 문질러 먼지가 묻으면 손가락을 제 눈앞에 들이미셨어요. 이게 살림이야? 내가 재호 혼자 살 때 일주일에 2번은 와서 청소해줬는데 꽃이나 만지던 애가 살림을 알겠어? 여러분, 그 손가락 끝에 묻은 먼지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저는 위염 진단을 받았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딸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계셨어요. 딸이네. 왜 아들을 못 낳아? 재호 집안대 누가 이어?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에서 조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산후 7일 만에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렸어요. 전 1마리, 동태전, 육전, 나물 5가지.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름 묻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리 약해? 내가 애 셋 낳고 바로 논에 나갔어.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그날 자궁출혈로 병원에 다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산모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문안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 사상은 누가 치워? 재호가 혼자 다 했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궁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시어머니는 제 사상 걱정을 하셨어요. 서연이가 3살 되던 해 저는 작은 꽃집을 열고 싶었습니다. 전공도 살리고 돈도 벌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벌면 집안 망하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내 아들 밥 먹일 거야?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는 그렇게 꿈을 접었습니다. 꽃집 대신 시어머니 간병이 제 일이 됐어요. 시어머니 간병은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뇨, 고혈압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겹치셨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병원비 50만 원, 약값 20만 원, 영양제랑 이것저것 30만 원. 그런데 시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셨어요. 최근 3년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요양병원비 120만 원, 기저귀값 24만 원, 간식비, 용돈까지 합치면요. 10년 동안 제가 쓴 돈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시누이 미경은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내가 시집갈 때 어머니가 2억 해줬잖아. 그걸로 퉁치자. 난 받을 거 받았어. 시누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친정 엄마 병원비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 폐암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결국 결혼 20주년에 넣어둔 적금 3천만 원을 깼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제 암보험까지 해약했어요. 남편 재호는 뭘 했냐고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 아니면 누굴 믿겠어. 조금만 참아. 누나는 원래 저래. 그 조금만이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10년이에요. 3년 전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는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요양보호사가 날 학대해. 밥도 제대로 안 먹여줘. 내가 와서 간병해. 저는 결국 주 5일 요양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간병하고 집에 와서 살림하고 다시 병원 가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디스크가 4개나 튀어나와 있어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진통제 먹고 버텼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들고요. 병실에서 시어머니랑 셀카 찍고 SNS에 올렸어요. 엄마 병문안 왔어요. 그 밑에 효녀, 가족사랑 이런 단어를 붙여서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경이는 바빠서 자주 못 와도 올 때마다 좋은 것만 사오네. 역시 내 딸. 그러면서 시누이한테 용돈 100만 원씩 쥐어주셨어요. 저는 허리 부여잡고 기저귀 갈고 있는데요. 친정 엄마는 그 와중에 점점 야위어 가셨습니다. 폐암 사기였어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으면 뼈만 앙상하게 만져졌어요. 순영아, 괜찮아. 엄마는 오빠가 있으니까. 너는 시댁일 잘해. 내가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친정 엄마는 죽어가는데 저는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내가 너 시집 올 때 금반지 해줬잖아. 그게 120만 원짜리였어. 아직도 못 갚았지? 내가 뭘 했다고 이 집에서 밥을 먹어? 재호 월급으로 사는 주제에. 재호가 출세 못하는 게 다 내가 내조를 못해서야. 남들은 부인이 뒷바라지 잘해서 임원 달았다던데. 저는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들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결정적인 일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비상금 3천만 원으로 친정 엄마 폐암 수술비를 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셨습니다. 그 돈 내가 백내장 수술하게 나한테 줘. 내 엄마는 어차피 암말기라 오래 못 살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제 엄마가 오래 못 산다고 돈 쓰지 말라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그 돈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친정 엄마 수술비는 오빠가 대출받아 해결했어요. 그 뒤로 친정 오빠가 6개월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순영아, 너도 힘든 거 알아. 근데 내 시어머니 백내장이 엄마 암보다 급해? 피가 뭔데? 오빠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영수증을 모았어요. 꽃집에서 일할 때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기저귀감 영수증, 박스로 3개가 찼습니다. 5년 전부터는 시어머니 전화 통화를 녹음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려주려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들려줬습니다. 들려줘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응급실 의자에 앉아서 그 모든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부어오른 뺨이 욱신거렸어요. 이게 30년의 결과구나. 친정 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시어머니한테 뺨 맞고 이게 제 30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신우이 미경이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하이힐 굽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야, 박순영.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두피가 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죽이려고 작정했어? 신우이 미경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두피가 뜯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이힐 굽이 제 발등을 밟았습니다. 내가 오빠를 꼬드겨서 엄마한테 저런 소리 하게 만든 거지. 이 독한 년아. 재산 노리고 이간질했지? 신우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부어오른 뺨이 의자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했어요. 남편 재호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 뺨 때린 건 어머니야. 누나가 봤어야 했어. 신우이가 남편을 밀쳤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렸어요. 뺨 좀 맞았으면 어때?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는데. 응급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경비원까지 출동하는 소란이 벌어졌어요. 신우이는 경비원에게 붙잡히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거 끝 아니야. 법적으로 갈 거야. 신우이가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찢어진 블라우스 단추를 붙잡고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성 실신이었습니다. 심장은 81세 치고 아주 건강하세요. 협심증도 없고 부정맥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에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치욕을 내년한테 반드시 갚아줄 거야. 두고 봐라. 시어머니는 신우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강남에 40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차에 태웠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전현한테 복수하자. 내가 법무사 알아볼게.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수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복수를 한다는 건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배추 한 포기 집어들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영 씨,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니던데. 무슨 소문이요? 며느리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시어머니가 혼냈더니 아들을 꼬드겨서 부모를 버리게 했다고. 심지어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도 빼돌렸다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진열대를 붙잡았어요. 바람을 피웠다고요? 돈을 빼돌렸다고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기저귀 갈고 병원비 내고 욕먹으면서 간병한 게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바람 피우고 돈 빼돌린 년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부녀의 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백삼동 박순영 씨 아시죠? 시어머니 돈 빼돌리고 남편 꼬드겨서 시어머니 버리게 한 사람이래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헐 충격,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남편 사촌형, 고모, 이모까지 전화가 왔어요. 재호야, 네가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그 며느리 무슨 여우 같은 년이래?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이간질했다며? 큰 고모는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내 애비 산소에 면목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모셔와. 안 그러면 제사 때 오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 고모가 나간 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우이 미경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SNS를 안 하지만 딸 서연이가 보여줬어요. 오빠가 엄마를 버렸습니다. 올케가 재산 노리고 이간질했습니다. 제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 입원 중입니다. 정의로운 분들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3일 만에 그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저런 부부는 신상 털어야 한다. 불효자식 지옥 간다. 회사 어디냐 신고하자. 여러분,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친정 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뺨까지 맞았는데 저는 나쁜 년이 됐습니다.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사팀장이 남편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박 부장, 요즘 인터넷에 도는 그 글 봤는데 사실이야? 부모를 버린 사람이 우리 회사 간부라니 이미지에 영향이 있어서. 남편은 2시간 동안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한 달 뒤 임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인사팀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박 부장 미안하지만 이번 승진은 어려울 것 같아. 인터넷에 퍼진 글 때문에 위에서 부담스러워해. 상황 정리되면 다시 추천할게. 남편은 30년 직장 생활에서 처음으로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순영아, 30년 다녔는데, 임원까지 바라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때문인 것 같았어요. 2주 뒤 시어머니가 더 큰 공격을 해왔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왔어요. 남편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 박재호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다. 불응시 언론 고발도 불사하겠다. 1억 원이라니.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시어머니께 쓴 돈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친정 엄마가 병상에서 울부짖으셨어요. 순영아, 왜 안 와? 엄마 죽는다. 손 좀 잡아줘.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심각해요.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어요. 3주 뒤 시어머니가 아파트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셨습니다.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 5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피켓을 들고 계셨습니다. 부모 버린 아들 박재호 나와라. 확성기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내라. 며느리가 꼬드겼다.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순영아, 미안해. 내가 30년간 눈을 감고 살았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이제 못 버티겠어. 친정 엄마 임종도 못 지켰는데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나 뭘 잘못한 거야?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 셔츠에 제 눈물이 번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부, 저 준혁이에요. 친정 외삼촌 아들이요. 외할머니 장례식 때 뵈었잖아요. 준혁이 친정 오빠 아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대학생이었는데 어느새 훌쩍 커 있었어요. 준혁이? 김준혁이?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준혁이가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모, 외할머니 유언 전하러 왔습니다. 준혁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대학생이던 아이가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검은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이모, 저 이제 38이에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해요. 가사소송 전문이에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혁이가 변호사가 됐다니. 마지막으로 본 게 엄마 칠순 잔치 때였는데 준혁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봉투였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이에요. 아버지가 전해드리려다가 이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미루셨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엄마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한 엄마 글씨. 딸 김순영에게. 첫 줄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어요. 내가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한 거 다 알아. 미안하다. 엄마가 모아둔 신논현역 인근 상가 1개와 예금 8천만 원을 내게 남긴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저는 편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상가를 남기셨대요. 저는 임종도 못 지켰는데 6시간 동안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저는 거기 없었는데 편지 뒷면에 글이 더 있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부탁해뒀어. 내가 힘들 때 꼭 도와주라고. 엄마 장례식 날 준혁이가 약속했단다. 우리 순영이 지켜주겠다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외할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순영이 꼭 지켜라. 그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고요. 저 이거 무료로 할 거예요. 시어머니 소송 제가 다 맡을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마는 돌아가시면서도 저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임종도 못 지켰는데 엄마는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어요. 준혁이가 상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상가는 외할머니가 2012년에 2억 5천만 원에 사신 거예요. 신논현역 이면도로에 있는 12평짜리 상가인데 지금은 시가 6억 정도 되고요. 커피숍이 들어와서 월세 280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요. 월세 280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12년 동안 이걸 준비하셨던 거예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남편 재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자. 변호사까지 쓰면 일이 커지잖아.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부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내용 증명 보냈잖아요. 1억 원 위자료 청구요. 이미 일은 커질 대로 커졌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혹시 시어머니한테 드린 돈 기록 같은 거 있어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뭐든 좋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갔어요. 먼지 쌓인 박스 3개를 끌어냈습니다. 꽃집에서 일할 때 생긴 버릇이었어요. 영수증은 무조건 모아두는 거. 10년치 영수증이 박스에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기저귀값 영수증, 약값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카드 명세서, 그리고 USB 하나. 이건 뭐예요? 준혁이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통화 녹음이에요. 준혁이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이요? 몇 개나 있어요? 47개요. 5년 전부터 녹음했어요. 저는 왜 녹음을 시작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려주려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들려줬어요. 들려줘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 마음의 증거로 남겨둔 거예요. 준혁이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모, 이거 대단한 거예요. 법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역고소 충분히 가능해요. 다음 날 저녁 준혁이가 다시 왔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모, 영수증이랑 계좌이체 내역 다 정리해봤어요. 준혁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어요. 10년간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을 정리해봤어요. 처음 7년은 월 100만 원 안팎이었고 최근 3년은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총 순수 지출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 연금에서 일부 충당된 것 빼고요. 1억 8천만 원. 숫자로 보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기저귀 한 팩에 2만 원, 일주일에 3팩, 한 달이면 기저귀 값만 24만 원, 요양병원비 월 120만 원, 약가, 간식비, 용돈. 10년이면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준혁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녹음 파일 들어볼게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통화였어요. 내 재산으로 간병받는 거니까 내 엄마 죽든 말든 상관마. 내 엄마한테 갈 시간에 내 다리나 주물러. 그게 며느리 도리야. 남편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가 30년 동안 뭘 본 거지. 준혁이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 집에서 밥을 먹어? 재호 월급은 내 아들 거야. 내가 뭔 권리로 써? 아들은 내 거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47개 녹음 파일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들은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정서적 학대의 명백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일주일 뒤 준혁이가 법률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째, 시어머니의 폭행에 대한 형사고소. 현관 CCTV에 시어머니가 이모 뺨 때리는 장면 찍혀 있잖아요. 둘째, 신우이의 SNS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바람 피웠다. 돈 빼돌렸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셋째, 10년간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이제 당한 만큼 돌려받을 때 됐어요. 30년간 참은 거 이제 끝이에요. 남편 재호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눈 감은 죄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순영이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했을 만큼 힘들었던 거구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순영아, 내가 앞장설게. 어머니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말자. 이건 내가 해야 할 싸움이야.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친정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순영아, 준혁이한테 다 들었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엄마 임종 때 내 탓한 거 미안해. 엄마 유언도 이제야 전하게 돼서 미안해.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연락 안 한 오빠가 밤에 혼자 엄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순영아, 내가 시집 가던 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우리 순영이 고생할까봐. 그런데 엄마 생각대로였구나.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엄마가 남긴 건 많지 않지만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엄마는 제가 시집 가던 날 우셨대요. 제가 고생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상가를 모으셨어요. 저를 위해서. 며칠 뒤 저는 엄마가 남긴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신논현역에서 5분 거리 이면도로에 있었어요. 12평짜리 작은 상가였습니다. 커피숍이 들어와 있었어요. 커피숍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혹시 김 여사님 따님이세요? 네, 맞아요. 2012년부터 어머니가 월세 받으셨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월세 밀린 적 한 번도 없이 잘 내드렸어요. 저는 상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12년 동안 월세 받으신 곳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꿈에서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순영아, 잘 싸워. 엄마가 하늘에서 응원할게. 이제 내 인생 살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2025년 1월 준혁이가 시어머니 폭행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다리를 떨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덤볐어요. 내가 자기 방어를 한 거예요. 내가 81세 노인인데 어떻게 때리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먼저 덤볐다니요. 저는 고개 숙이고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준혁이가 USB를 꺼냈습니다. 현관 CCTV 영상이었어요. 경찰관님, 이거 보시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저는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소인 영상 보셨죠? 피해자가 먼저 덤빈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경찰은 시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같은 달 신우이 미경의 SNS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도 접수됐습니다. 신우이는 조사실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실을 적었을 뿐이에요. 올케가 오빠를 꼬드긴 건 맞잖아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바람 피웠다는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신우이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검찰은 신우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월 초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PD라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순영 씨 사연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30년 희생, 시어머니의 배은망덕이라는 제목으로 취재하고 싶은데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망설였습니다. 얼굴 나가면 어떡해요? 더 욕먹지 않을까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여론전에서 이겨야 해요. 시어머니 쪽이 먼저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우리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방송 촬영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30년간의 영수증과 녹취 파일을 정리했어요.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연도별로 나눴습니다. 핵심 녹취 10개를 골랐어요. 새벽 4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30년의 결과구나. 방송 당일 저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10년간 간병비로 1억 8천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친정 엄마 임종날 시어머니는 저를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PD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 엄마 죽든 말든 상관마. 내 엄마한테 갈 시간에 내 다리나 주물러. MC가 입을 벌렸습니다. 패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시어머니 막말 녹취가 올랐어요. 기사 조회수가 24시간 만에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 며느리 성녀 아니냐? 시어머니 인간이 아니다. 신우이는 뭐야? 효녀인 척하면서. 여러분,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세상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신우이 미경의 SNS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효녀인 척하면서 올케한테 다 떠넘긴 거냐? 명품백 사진 지워라.
간병비 한 푼 안 냈으면서 유산은 받았네. 신우이는 결국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새 계정도 안 만들었어요. 3월 간병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었어요. 저는 법정 앞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를 위해 총 1억 8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0년간의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피고 측 다른 자녀인 박미경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로부터 사전 증여만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시어머니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강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준혁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됐어요. 법정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재산으로 간병받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안 하면 재호한테 말해서 쫓아내버릴 거야.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이 녹취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류만 뒤적거렸어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셨습니다. 신우이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순영아, 우리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제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고 재판 그만두자. 그럼 내 재산 좀 나눠줄게. 5천만 원 줄게.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제가 쓴 돈이 1억 8천만 원인데요. 어머니, 3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셨어요.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됐지? 이제 고소 취하해. 그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분노만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시어머니 측에서 공식 합의 제안 들어왔어요. 고소 취하하면 5천만 원 주겠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5천만 원으로 30년을 살 수는 없어. 맞아요. 그리고 이모,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시어머니가 어제 신우이한테 8억짜리 강남 아파트 증여 계약을 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핏줄이 불끈 섰어요. 뭐라고? 우리한테 5천 주고 딸한테 8억 빼돌리려는 거예요. 이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라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산 빼돌리기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저한테는 5천만 원 주겠다면서 딸한테는 8억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합의 안 해. 끝까지 가자. 30년 참은 거 5천만 원에 팔 수 없어. 알겠어요, 이모. 그리고 그 8억 증여도 취소 소송 들어갈 거예요. 이모한테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 빼돌린 건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나 이제 안 물러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나도 각오했어. 어머니가 저러시는 건 더 이상 못 봐줘.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2025년 5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재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는데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순영아, 가슴이 아파.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현관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5분이 영원 같았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한 거예요. 큰 수술은 필요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 입원하셔야 합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소송을 진행해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은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위가 쓰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위험이 시작됐을 때처럼요. 남편이 입원한 지 3일 뒤 딸 서연이가 퇴근길에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나온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할머니한테서 연락받았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래? 할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셨어. 내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 할머니, 이제 죽을 것 같다. 서연아, 내가 좀 말려줘라고.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저는 서연이를 병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한테 건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설명해 줄게. 30년 동안 못한 얘기야. 저는 처음으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외할머니 임종을 못 지킨 이유, 시어머니께 드린 1억 8천만 원, 새벽마다 걸려오던 전화, 뺨을 맞은 날의 일, 악몽에 시달리는 것까지.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 나는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너한테 짐 지우기 싫었어. 서연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잖아. 81세 노인이야. 엄마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아빠도 저렇게 쓰러졌는데 소송까지 해야 해? 저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30년 동안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병원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따로 만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대요. 1인분에 8만 원짜리. 엄마, 할머니가 엄마 욕은 안 하고 그냥 많이 우셨어. 나보고 아빠 좀 설득해달라고.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서연아, 할머니 편 좀 들어줘라고 하셨어. 서연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치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손녀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한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는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젖어서 매일 베갯니들 빨아야 했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어요. 박 부장, 상황이 어려우면 명예퇴직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나? 회사도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30년 다닌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생겼어. 임원까지 바라봤는데 다 이 상황 때문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우리가 이긴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우이 미경이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남편 사업체 명의로 된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형부 박재호의 실체, 회사 돈 횡령 의혹, 내부 고발자 제보. 남편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부장,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인가요? 감사팀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횡령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30년간 격리 서류 한 장 건드린 적 없어요.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이것도 고소할 수 있어?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남편이 횡령한 적 없어. 당연하죠. 이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돼요. 추가 고소 들어갈게요. 준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우이 측에서 장기전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이모네 지치게 만들려는 전략이에요. 버티셔야 해요. 6월의 어느 날 서연이가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나 할머니 편 들 거 아니야. 근데 할머니가 보내준 동영상 좀 봐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근데 이대로 죽으면 눈을 못 감아. 아빠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줘. 할머니 소원이야.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이게 연기인지 진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그날 밤 남편과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순영아, 솔직히 서연이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는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야. 흔들려. 근데 30년 동안 당한 게 저 눈물 한 방에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 내가 못 지킨 엄마 임종은 어떡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이모, 상황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단식을 선언했대요. 3일째 밥을 안 드신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식이요? 네. 그리고 벌써 인터넷에 며느리 고소에 시달리던 80대 노인 단식 투쟁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누가 제보한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저 며느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80대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효도도 모르는 인간들. 방송 이후 우리 편이었던 여론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할머니 기사 봤어. 할머니가 밥을 안 드신대. 엄마가 밀어붙여서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해? 이모, 침착하세요. 병원에서 영양주사 놓고 있대요. 의료진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여론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엄마가 계신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이게 맞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준혁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이모, 지금 여론이 다시 기울고 있어요. 시어머니 단식 기사 때문에 며느리가 너무 심했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30년간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 박스 3개, 녹취 파일 47개. 제 인생의 증거들이었어요. 기자회견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녹취 파일을 하나하나 다시 들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 엄마 죽든 말든 상관마. 내가 뭘 했다고 이 집에서 밥을 먹어? 아들은 내 거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5년 동안 47번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때마다 왜 녹음했는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너무 억울해서 나중에 남편한테 들려주려고. 근데 한 번도 못 들려줬습니다. 새벽 4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기자회견 당일 프레스센터 회견장에 기자들이 50명 넘게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오늘 그 30년의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준혁이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녹취가 흘러나왔어요. 내 엄마 죽든 말든 상관마. 내 엄마한테 갈 시간에 내 다리나 주물러.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멈췄어요. 두 번째 녹취. 내 재산으로 간병받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안 하면 재호한테 말해서 쫓아내버릴 거야. 세 번째 녹취. 아들은 내 거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네 번째 녹취. 맞으면서 배우는 게 며느리야. 10개의 녹취가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딸깍거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녹취는 2년 전 것이었습니다. 내 비상금 3천만 원 내 백내장 수술했어. 내 엄마 어차피 안말기라 오래 못 살아. 그 돈 내 엄마한테 쓰면 낭비야. 죽을 사람한테 뭘 써.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께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 수술비는 오빠가 대출받아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순영 씨, 시어머니가 단식 투쟁 중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단식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도 30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친정 엄마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세상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시어머니 막말 녹취 전문이 올랐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했는데 단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며느리가 진짜 피해자였네. 저 집안이 문제다. 24시간 만에 관련 기사 댓글이 수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기자회견 3일 뒤 시어머니가 단식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가 전화를 했어요. 기자회견 방송을 보신 뒤에 밥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여론전에서 이겼어요.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2주 뒤 딸 서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기자회견 다 봤어. 그 녹취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미안해.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현관에서 한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몰랐으니까.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연락 끊을게. 엄마 편이야. 외할머니 임종도 못 지키게 한 거 용서 안 돼.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제 편이 돼줬어요. 2025년 가을 모든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 폭행건.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둘째, 신우이 명예훼손건. SNS 게시물과 횡령 의혹 블로그 글 2건 합쳐서 벌금 700만 원에 합의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셋째, 간병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쓴 돈 1억 8천만 원 중에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어요. 결정적인 건 시어머니가 신우이한테 빼돌린 8억 아파트였습니다. 재산 빼돌리기 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신우이 미경은 8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토해내야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순영아, 제발 봐줘. 나 이 아파트 없으면 남편한테 쫓겨나. 남편 사업도 안 되고 있어. 이혼당할 것 같아.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올케가 며느리지 내가 며느리야? 나 내일 백화점 VIP 세일이야. 신우이가 했던 말들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언니, 나도 30년간 도움을 청했어요. 제발 간병 좀 같이 하자고. 언니는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이제 언니가 감당할 차례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11월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전에 그 사나운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우리 재호 잘 부탁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 지켰어요. 근데 어머니는 며느리 잘 부탁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죠.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 살겠습니다. 어머니도 편히 지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순영아, 순영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제 얼굴을 비쳤어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겼어. 이제 내 인생 살게.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 재호는 그 후에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요양병원에 과일 바구니 정도는 보내자. 완전히 버리는 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하지만 직접 가지는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두기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한 단절도 예전처럼 매달리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2025년 12월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신논현역 상가에서 월세 2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바라보며 엄마 편지를 떠올렸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소송에서 받아낸 합의금과 판결금을 합치니 총 1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신우이한테 받은 합의금 5천만 원, 간병비 반환 판결금 1억 2천만 원, 30년 동안 흘린 눈물의 값이었어요. 남편 재호는 12월 말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였어요.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련해.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 2026년 2월 우리 부부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퇴직금, 상가 수익, 판결금, 그간 모아둔 저축을 합쳐서 서귀포시에 있는 오래된 펜션을 샀어요.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객실 4개짜리 작은 펜션이었어요. 지붕이 낡고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30년 만에요. 펜션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남편이 직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서울에서 양복만 입던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렸어요. 페인트가 얼굴에 튀어서 얼룩덜룩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런 거 할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30년 동안 회사에서 숫자만 만지다 보니까. 근데 손으로 뭔가 만드니까 좋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편안한 표정. 딸 서연이는 주말마다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객실 청소를 도와줬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걸레질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참기만 하는 사람 안 될 거야. 대신 엄마처럼 기록은 남길게. 영수증이든 녹취든. 그게 증거가 되더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그런 기록 안 남겨도 되는 삶을 살아.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억울하면 기록하라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소송에서 지신 뒤 재산 대부분을 잃으셨어요. 시누이 미경은 8억 아파트를 토해낸 뒤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대요.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 면회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용돈을 드릴 형편이 안 된대요. 여러분, 제가 통쾌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30년이 그렇게 끝났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026년 5월 펜션 개업식을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현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친정 오빠 가족이 왔습니다. 조카 준혁이도 왔어요. 딸 서연이도 왔습니다. 준혁이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이모,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이모가 드디어 이모 인생 사는 거. 외할머니 소원이었잖아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어요. 개업식 피로연에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간 아내 순영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니까 참아야지. 그 말 뒤에 숨었습니다. 아내가 뺨 맞는 걸 보고서야 눈을 떴습니다. 늦었지만 남은 인생은 아내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서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따라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30년 늦었어. 근데 안 늦은 것보다 나아.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 펜션 테라스에 혼자 앉았습니다. 제주 바다 위에 별이 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찰랑거렸습니다. 엄마 편지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 나 이제 내 인생 살게. 늦어서 미안해. 사랑해. 저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30년은 참는 것이 미덕이다.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라고 배운 세대의 전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참았어요. 뺨을 맞아도 참았어요. 친정 엄마 임종도 못 지키면서 참았습니다. 그 참음이 저를 병들게 했어요. 허리에 디스크 4개가 튀어나왔습니다. 위염은 만성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정 엄마의 마지막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파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주도 펜션 이름은 순영이네 쉼터로 지었습니다. 가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와요.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들,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저는 테라스에 함께 앉아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펜션 정원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페인트 칠하고 못질하느라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순영아, 우리 이제 행복하자. 30년 미룬 거 이제 다 하자.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어요. 여러분, 참는 것이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내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내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제 창고에는 영수증 박스 3개가 아직 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박스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남을 위해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참기만 하지 마세요. 억울할 땐 기록하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짓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